전 세계를 돌아다녔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그는 말 그대로 살아만 가고 있는 사람이었죠. 집을 팔고 인생을 내려놓은 채 떠난 세계 여행.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따뜻함도 위로도 삶의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도시가 깨끗하고 교통이 편하고 의료비가 저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놀란 건 이 나라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준다는 것. 말이 잘 안 통해도 마음이 전해지고 가족이 아니어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나라였다는 점입니다. 지금껏 그 어떤 나라에서도 만나지 못했던 인간다움, 그 모든 것이 그를 다시 살아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윌리엄 하워드입니다. 미국 시애틀 근교에서 30년 넘게 항공우주 엔지니어로 일했고 몇 해 전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집에서 아내와 조용히 책을 읽으며 지내는 삶이 제겐 충분했죠. 그런데 그 평온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암 진단을 받은 건 이듬해 봄, 그리고 몇 달 뒤 저를 두고 먼저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로 저는 계속 같은 꿈을 꿨어요. 아내가 주방에서 저를 향해 웃고 있는 모습, 창밖 화단에서 꽃을 손질하던 장면. 꿈에서 깨면 그 따뜻한 시간들이 더는 현실이 아니라는 걸 곧바로 실감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군요. 조용한 집이 더 조용해졌고 익숙한 공간이 더 낯설어졌습니다. 저는 그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비운 채 떠나는 여행. 딱히 목적지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쉬라고만 생각했죠. 유럽을 돌았고 아시아 몇 나라를 거쳤습니다. 따뜻한 바다와 고풍스러운 거리, 사람들 속에서 잠시 숨을 돌릴 수는 있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어느 게스트하우스 마당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옆자리 독일인 여행자와 기억에 남았던 여행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국을 가봤는지 묻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고 그는 망설임 없이 말했죠. 말로 설명하기 힘든 매력이 있어요. 저는 그 나라를 2년 전에 방문했었는데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여행지로서도 그리 유명하지 않았기에 계획에 없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냥 한번 가봐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별 생각 없이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고 며칠 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공기가 확 바뀌는 느낌이 들었어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은 너무 조용했고 모든 동선이 마치 설계도 위를 걷는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직원은 친절했고 절차는 매끄러웠습니다. 짐을 찾고 공항철도를 타기까지 3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미국 공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속도였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오자마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고층 빌딩과 반짝이는 간판,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인데 이상하게도 시끄럽지 않았어요. 교통도 복잡한 듯 정리돼 있었고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에 무심코 창밖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도시가 너무 깨끗하다. 낙서가 없었고 쓰레기도 잘 보이지 않았죠. 사람들이 무표정한 듯 하면서도 서로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스레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 근처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강물은 잔잔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들 사이로 바람이 조용히 흘렀어요. 그 풍경은 확실히 제가 생각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물론 첫 인상이 감동까지는 아니었어요. 그저 생각보다 괜찮은 나라구나, 의외로 많이 발전했네라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조금씩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있긴 했습니다. 한국 도착 이틀째 아침, 호텔 조식을 간단히 먹고 무작정 길을 나섰습니다. 일정은 따로 없었고 어디를 가야 할지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관광지가 아닌 진짜 도시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 그래서 지하철 노선을 몇 번 따라가다가 익숙지 않은 이름의 동네에 내려봤습니다.
지하철역을 나오자마자 느껴진 건 조용함이었어요.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지하철 출구만 나와도 경적 소리, 길거리 음악, 왁자지껄한 대화 소리로 정신이 없는데 여긴 달랐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소음은 없었고 거리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가게마다 간판이 촘촘히 붙어 있었지만 어지럽진 않았고 이상하게 정돈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처 재래시장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안쪽에서는 분식집, 생선가게, 옷가게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사려고 손을 내밀면 그거보다 싱싱한 걸로 드릴게요라며 더 좋은 걸 골라주는 상인들, 그게 인상적이었죠. 미국 같으면 판매자는 무조건 빠르게 계산하고 다음 손님으로 넘어가려 했을 텐데 여긴 대화가 있었습니다. 시장 끝자락에 있는 작은 분식집에 들어가 떡볶이와 김밥을 시켰어요. 어설픈 발음으로 주문을 했더니 젊은 직원이 눈을 맞추며 웃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저 영어 조금 할 줄 알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누군가가 먼저 편하게 대해주는 경험, 오랜만이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근처 공원을 잠시 걸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바둑을 두고 있었고 벤치마다 어르신들이 조용히 앉아 휴대폰을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공원은 주로 젊은 층이 운동하거나 소란스러운 아이들로 채워지는데 여기는 어딘가 느긋했어요. 그 풍경이 낯설면서도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 지하철역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길을 묻는 걸 보았습니다. 곁에 있던 한 청년이 잠시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더니 정류장까지 직접 데려다 주더군요. 그걸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질서만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사람 사이에 흐름이 있다. 작은 장면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자꾸 마음에 남았어요. 아직 이 나라가 마음에 깊이 들어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뭔가 독특하다. 예상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정도였죠. 그런데 그 다름이 계속해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서울은 분명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 안에는 불편함이 없었어요. 시스템이 잘 갖춰진 건 둘째치고 사람들 사이에 묘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시선 하나, 행동 하나에 거칠거나 불친절한 느낌이 없었죠. 서울에서의 며칠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도시 구경도 충분했고 시장과 공원에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본 것도 큰 경험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도심의 풍경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산을 검색했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북한산으로 향했습니다. 등산은 제게 낯설지 않은 활동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젊을 적부터 로키 산맥 근처로 종종 떠났고 퇴직 후엔 와이오밍주 국립공원 일대를 걷곤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첫 등산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입구부터 깔끔하게 정비된 등산로, 길 옆에 설치된 무료 체력 단련기구, 친절한 안내 표지판,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수였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어르신들도 많았고 작은 국기를 단 모자를 쓰고 있는 이들도 있었죠. 혼자 천천히 걸었습니다. 생각보다 경사가 있었지만 공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도시와 불과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새소리와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이 어깨를 두드리듯 내려앉을 때 처음으로 마음이 놓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중턱쯤에서 잠깐 앉아 물을 마시고 있는데 옆에 앉은 한국인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외국분이세요? 예, 미국에서 왔습니다. 산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냥 조용해서 좋습니다. 그녀는 배낭에서 삶은 계란을 꺼내 제게 하나 건넸습니다. 거절할 틈도 없이 등산에 계란은 필수예요라며 웃더군요. 그 순간 묘하게 울컥했습니다. 특별한 말도 없었고 감동적인 행동도 아니었는데 그 정겨운 말투 하나에 말하지 않아도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내와 마지막으로 함께 산을 걸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어느 작은 산길, 손을 꼭 잡고 조용히 걷던 그 시간. 그땐 몰랐어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능선 위에 서자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는 놀랍게도
산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 도시를 지켜보는 듯한 산들의 모습이 참 인상 깊었죠.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 풍경을 함께 봤을까? 이런 나라가 있다는 걸 그녀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산길엔 처음으로 웃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헬로하면 안녕하세요가 돌아왔고 제 발음이 서툴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받아주는 분위기가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온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 불빛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던 산등성이가 참 고요했어요. 생각해보면 아내를 잃고 나서 이렇게까지 평온한 기분이 든 건 처음이었습니다. 무언가 거창한 위로를 받은 건 아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묶여있던 매듭 하나가 조금 느슨해진 느낌이랄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한국의 산을 자주 찾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아도 시끄럽지 않고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그 공간은 제겐 도시보다 훨씬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 나라를 조금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날도 산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서울이 아닌 조금 더 멀리 있는 산으로 가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추천하던 설악산이 떠올랐고 새벽 기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창밖 풍경이 확 달라졌습니다. 회색 건물 대신 초록이 펼쳐졌고 한국이 이런 자연을 가진 나라였나 새삼 놀라웠어요. 설악산은 생각보다 웅장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불어오는 공기가 달랐고 나무들도 더 높고 더 오래된 듯 보였어요. 그날은 바람이 다소 거세긴 했지만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깨끗했죠. 사람들은 많지 않았고 저는 혼자 조용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등산로 중간쯤에서 잠시 바위를 짚고 일어섰는데 발끝에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았습니다. 전날 늦게 자고 아침을 대충 먹은 탓인지 몸이 둔하게 느껴졌죠. 그리고 그 순간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미끄러지는 느낌과 함께 몸이 옆으로 쏠렸고 오른쪽 어깨로 그대로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찰과상 정도겠지. 그런데 일어나려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어요. 오른팔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어깨를 조금만 건드려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이렇게 산속에서, 그것도 낯선 나라에서 사고를 당하다니. 주변에 사람은 드물었지만 다행히 아래에서 올라오던 중년 부부가 제 모습을 보고 달려와 주었습니다. 영어는 거의 하지 못했지만 저를 진정시키며 전화기를 꺼내 뭔가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0분도 안 돼 구조대가 도착했고 구급차가 산 아래에 대기 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너무 빠르게 움직였어요. 정신이 아득한 와중에도 이 나라 구조 체계가 이렇게 잘 되어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도착한 병원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으며 의료진의 대응은 빠르고 정중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정형외과 진찰, 그리고 MRI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체계적이었고 영어 통역을 지원해주는 직원까지 붙여줘서 당황하지 않고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오른쪽 어깨에 심한 골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설명했어요. 지금 바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회복에 가장 좋습니다. 어깨는 회복 시점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잠시 고민했지만 그들의 진지한 눈빛과 체계적인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낯선 땅에서 수술을 결정하다니 저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죠. 수술 전날 밤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엔 이런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행 중 만난 사람의 추천 한마디로 오게 된 이 나라에서 지금 생애 첫 해외 입원을 앞두고 있었어요. 정형외과 수술을 마친 다음 날 저는 곧바로 한방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수술 부위의 회복을 돕기 위한 통합 치료라더군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침을 맞는다고 재활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병원 측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습니다. 침 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통합 간병, 영양식단까지 적용됩니다. 의심이 들면서도 궁금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받은 첫 인상은 이건 호텔인가 병원인가 였습니다. 침대는 자동 조절이 가능한 리클라이너 기능이 있었고 화장실도 병실 안에 깔끔하게 마련돼 있었어요.
병실뿐 아니라 복도까지 난방이 되는지 굉장히 따뜻했고 침대 옆에는 환자용 냉장고와 수납장이 개별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간병인이 병실마다 상주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가족이 없으면 시간당 수십 달러를 내고 간병인을 따로 고용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긴 병원 시스템에 포함돼 있다니 이게 정말 가능한 구조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자 정말 경악할 일이 벌어졌어요. 트레이에 밥, 국, 나물, 생선구이, 무침 반찬 2가지, 거기에 과일까지. 이게 병원밥이라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먹었던 식사는 통조림 수프와 종이컵에 담긴 과일 통조림이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다음 식사도 그 다음도 한 끼도 허투루 나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미역국에 된장나물, 점심엔 불고기와 채소 무침, 저녁에는 북어국과 잡곡밥. 심지어 하루 3끼가 모두 다른 메뉴였습니다. 이쯤 되니 정말 의심이 들었어요. VIP 병동에 잘못 들어온 건가? 물리치료실에 내려갔을 때도 충격은 계속됐습니다. 다양한 기구와 첨단 장비들이 줄지어 있었고 전담 물리치료사가 손끝까지 정성스레 움직여주었습니다. 어깨를 감싸는 온열 기계의 온도가 얼마나 정교한지 잠시 눈을 감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오후가 되자 한 의사가 병실로 직접 찾아와 침을 놔줬습니다. 병실마다 돌아다니며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부위에 침을 정확히 놓고는 15분 후에 제거해드릴 게요라며 사라졌습니다. 그 일련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매끄러워서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불안했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면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정형외과 수술비 결제를 할 때도 저렴한 금액에 놀랐지만 수술비가 싸다고 해서 입원비까지 저렴하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건 무조건 뭔가 숨겨진 비용이 있다. 그렇게 확신한 저는 입원 첫날 저녁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원무과로 곧장 내려갔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입원비 얼마 나옵니까? 금액 알고 싶어요. 이 병원 너무 좋아서 좀 걱정돼요. 직원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컴퓨터를 눌러 예상 입원비 명세서를 출력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말 그대로 멍해졌습니다. 입원비 하루 약 24만 원. 통합 간병비, 식사비, 치료비 포함. 미국에서는 하루 간병인만 붙여도 300달러는 넘는데 여긴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고 새끼 식사에 매일 물리치료에 침까지 포함돼 있다고요?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요? 이거 VIP 아니죠?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한국의 의료는 단지 저렴한 게 아니었습니다. 질이 다르고 시스템이 다르고 기본이 달랐습니다. 그날 밤 병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건 의료비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나라는 사람을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본다는 느낌 처음이었습니다. 입원한 지 5일쯤 됐을 무렵 저는 제 안에 뭔가가 천천히 풀려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깨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편안했어요. 원무과에서 입원비를 확인한 날 이후 병원 시스템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지자 그제서야 주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들은 대부분 한국인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평균 연령은 70대였고 저보다도 훨씬 연로해 보였지만 어쩐지 다들 기운이 넘쳤어요. 처음엔 서로 인사만 오갔습니다. 헬로 헬로 이 정도였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자 말이 안 통해도 그들은 저에게 자꾸 말을 걸어왔습니다. 미국, USA. 나 옛날에 딸이 하와이 여행 갔었어. 예뻤대. 밥 먹었어요? 김치 매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간혹 알아듣지 못해도 그들은 웃으며 손짓으로 다시 설명해줬습니다. 어느 날은 옆자리 할아버지가 귤 하나를 건네며 손으로 껍질을 까는 신용을 했습니다. 까서 먹어요. 달아요. 그 조용한 호의가 뜻밖에도 깊게 와닿았습니다. 간병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세수를 도와줄 때면 춥지 않아요? 하고 물었고 식사 후 트레이를 정리하면서도 이거 맛있었죠? 하고 웃어주었습니다. 제가 어눌하게 네, 맛있어요라고 하면 꼭 오한국말 잘하시네라고 반응해줬습니다. 그게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말이 안 통해 외로울 줄 알았던 이번 생활은 오히려 미국에서보다 더 따뜻했어요. 미국 병원에서 제 아내는 보호자도 간병인도 없이 삐걱대는 침대 위에서 간호사 호출 버튼만 바라보다 하루를 보냈습니다. 항상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이곳에선 누군가가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돌봐야 하니까가 아니라 당연하니까 돌봐주는 느낌이었어요. 문득 아내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치료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씁쓸한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주말이 되자 병실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환자 가족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손자, 딸, 며느리, 사위까지. 각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 앉아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가족은 국을 보온통에 담아와 밥 위에 직접 덜어주기도 했고, 다른 가족은 환자 발을 조심스레 주물러주며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누워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금세 마음이 찡해졌어요. 아내가 떠나던 날 제 손을 꼭 잡고 하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당신은 혼자 있어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이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간병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병문안 자주 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미국은 다 바빠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가족이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주 와요. 그 한마디에 저는 이상하게도 울컥했습니다. 여기선 누군가가 있어야만 사라지는 그런 감정이 너무 당연하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저는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고 아내와 단둘이 조용히 늙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말도 잘 안 통하는 나라에서 따뜻한 김치찌개 냄새 속에 둘러싸여 가족도 친구도 없는 병실 안에서 외롭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참 이상한 경험이었고 동시에 잊을 수 없는 감정이었죠. 3주간의 입원 생활이 끝나고 저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회복은 생각보다 빨랐고 어깨 움직임도 일정 범위까지는 문제없이 가능해졌습니다. 병원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병실을 떠나는 순간 어딘가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쁘다기보단 아쉬웠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만 해도 병원에 실려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의 시간이 아내가 떠난 이후 제 삶에서 가장 평온하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버렸어요. 병원을 나와 숙소로 향하던 길,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거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신호등 앞에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고 횡단보도에서 서로를 피해 조심히 걷는 모습. 그 평범한 장면이 이상하게도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몸이 좀 더 가벼워진 저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강변 산책로엔 아이들과 강아지가 뛰어다녔고 어르신들은 벤치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바닥엔 떨어진 낙엽이 가지런히 쓸려 있었고 공원 한쪽에선 자원봉사자들이 따뜻한 차를 나누고 있더군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왜 미국에서 이런 풍경을 보기 어려웠을까? 물론 미국에도 공원은 있고 친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닌 분위기, 그건 여기 한국에서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삶을 아주 부드럽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었어요. 도시지만 시끄럽지 않고 바쁘지만 냉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피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간을 나누는 느낌이었죠. 그날 저녁 숙소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며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엔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경로당을 찾아가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도 계속 누군가를 돌보고 있구나. 그 순간 마음속에 스쳐간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민을 해야겠다. 남고 싶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게 현실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단지 몇 주 머물다 떠나기엔 너무 정이 많이 들어버린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현실이었죠. 한국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자는 어떻게 유지하지? 외국인이 살 집을 구할 수 있을까? 건강보험은, 세금은? 이런 걱정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지만 알 수 없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나라는 그 이상을 주는 곳이라는 걸 저는 몸으로 느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장기 체류 방법, 외국인의 한국 이민, F2 비자 요건 같은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공식 사이트는 한국어가 많았지만 영어로도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국제 의료 비자, 은퇴 비자 같은 키워드를 발견했을 때 숨이 확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알게 된 통역 직원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에 좀 더 오래 머물고 싶어요. 아니, 그냥 살고 싶어요. 그녀는 깜짝 놀랐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요? 한국 좋아졌어요? 너무요. 그 말이 끝났을 때 제 마음속 어디선가 무거운 문이 조용히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민을 결심한 뒤로 매일이 바빴습니다. 모든 게 새로웠고 모든 게 낯설었지만 그게 두렵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건 정말 오래간만이었죠. 병원에서 통역을 도와준 직원의 소개로 외국인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법률사무소에 연결되었고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에 대해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료관광 비자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시작했지만 더 장기적인 체류를 위해선 다른 비자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은퇴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려면 투자나 가족관계 또는 일정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담사는 친절하게 조건들을 설명해줬습니다. 처음 듣는 말들이 많았지만 하나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삶이 천천히 끝나가는 기분이었는데 한국에선 반대로 뭔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건강보험 등록 절차도 알아봤습니다. 아파트 계약서 양식도 번역해가며 직접 읽어봤고 주변 외국인 커뮤니티에도 조심스레 발을 들였죠. 처음 정착한 곳은 서울 근교의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병원도 가까웠고 산책로와 작은 재래시장도 있어서 저한테 딱 맞는 곳이었어요. 아파트는 작았지만 따뜻했고 창밖으로는 매일 아침마다 산이 보였습니다. 그 풍경을 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 제 하루의 시작이 되었죠. 가끔은 근처 공원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체조도 했습니다. 제 어눌한 한국어에 그분들은 늘 웃으며 반응해 주셨고 한 분은 제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오래 있어요. 우리랑 같이 나이 먹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한쪽이 울컥했습니다. 나이 먹는다는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비자 연장 심사를 기다리며 불안한 날도 있었고 언어 장벽에 답답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을 헷갈리면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라며 웃어주고 은행에선 번호표 뽑는 것도 도와주던 젊은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꽃이 피던 4월 초 가까운 사찰에 들러 잠시 앉아 있는데 제 옆에 있던 노인이 물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저 미국 사람. 한국 지금 살아요. 잘했네요. 여긴 혼자여도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은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온몸으로 느꼈던 진실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이곳 한국에서 아주 조용히 깊게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한국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누군가와 웃고 다시 누군가의 손길을 느끼며 다시 하루를 기다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돌아보면 아내를 떠나보낸 뒤 저는 죽지 않았지만 살지도 않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다시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의 따뜻한 밥 한 끼, 병실 안의 정다운 인사 한마디, 공원에서 마주치는 눈웃음 하나가 제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 모두가 단결하여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를 이뤄낸 사례 말입니다. 바로 한국 이야기입니다.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앙 속에서도 이 나라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국가적 역사를 마주한 제가 느낀 것은 단 하나, 이 나라는 단순히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까지 강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독일의 경제학 교수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볼프강 클라인입니다. 독일에서 경제학 교수로 일하며 여러 국가의 경제 발전 사례를 연구해왔어요. 특히 위기를 극복한 국가들의 사례는 제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였죠. 그러던 중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사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배웠던 경제사에서도 한국은 한때 매우 가난한 나라로 소개되었고 독일로 파견된 한국의 간호사와 광부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1960, 70년대 한국은 외화를 벌기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을 독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낮은 임금을 받고 힘든 일을 하며 독일 경제를 돕는 동시에 고국으로 돈을 보냈죠. 독일에서 파독 간호사와 광부라는 이미지는 한국을 경제적으로 뒤처진 나라로 기억하게 만든 요소였어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도 한몫했어요.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는 아시아 국가를 대체로 저임금 노동의 중심지, 개발도상국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는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유럽만큼은 아니겠지라는 식의 생각이 저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한국도 그런 범주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독일은 오랜 기간 점진적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몇십 년 만에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하니 그 성장이 과연 내실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혹시 외형적으로만 번드르르하고 그 안은 안정적이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여전히 분단국가입니다. 독일도 과거 동서독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통일을 이루며 안정된 국가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긴장 상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불안정한 나라로 보이게 만들었고 저 역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이 한국 학계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강연 초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한국이 저에게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료 교수들이 한국에 다녀온 후 한국의 경제적 기적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걸 보고 조금 흥미가 생겼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발전되고 세련된 공항은 처음 봤거든요. 특히 유럽 생활에 익숙한 제게 공항 공중화장실은 문화 충격이었어요. 화장실에 악취가 아닌 향기가 가득하고 휴지와 비누가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경제 발전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건 택시를 타는 순간이었어요. 택시 기사님이 GPS로 길을 찾고 휴대폰 어플을 이용해서 대화를 하고 카드로 결제 처리하는 모습을 보며 미래 도시로 여행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했을 정도였죠.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자료를 찾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는데 호텔 와이파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독일에서 쓰던 인터넷이 거북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첫 강연을 준비하며 택시를 다시 불러야 했습니다. 택시 호출 앱을 다운로드했는데 사용 방법이 너무 직관적이었어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차량이 도착하는 속도에 경악했습니다. 강연장에 도착한 후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강의를 듣는 모습이 독일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독일에서는 질문 하나를 하기 위해 몇 번의 고민을 하고 손을 들지만 한국 학생들은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왜 한국의 경제 회복이 독일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나요? 독일 경제와 비교했을 때 한국 경제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와 같은 질문들은 깊은 사고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 답을 하면서 점점 더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제 의견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언급한 경제적 데이터나 사례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요구하며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한 학생은 독일이 그렇게 안정적이라면 한국처럼 빠르게 성장할 기회를 잃는 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독일의 방식과 한국의 방식을 모두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도 학생들은 저를 붙잡고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한 학생은 강의 자료에서 제가 짚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며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첫 강연을 마친 후 IMF 외환위기에 관한 자료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오랫동안 연구했지만 자료만으로는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경제를 회복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한 경제연구소에서 만난 연구원은 저에게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는 약간 회의적이었어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아 국가 경제를 돕는다니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나 연구원이 보여준 사진과 영상은 저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수백 미터 줄을 서서 기다리던 사람들, 손에 금반지와 목걸이를 들고 나선 학생들, 심지어 자신의 금리를 뽑아 가져온 어르신들까지 이건 그야말로 국민적 단결력의 상징이었어요. 저는 마치 영화 속 장면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운동이 정부의 강제나 법적 압박 없이 순수하게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이 같은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세금 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거든요. 저는 금 모으기 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한 어르신을 인터뷰하기 위해 서울 외곽의 작은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반갑게 맞으며 당시의 기억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때는 모두 힘들었지요. 하지만 우리가 나라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함께했어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 깊이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건 국민적 자존심이고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야. 그 순간 한국 경제가 IMF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한국 사회의 높은 교육열은 단결력 못지않게 강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육에 대해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에서 교육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지배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교육이 공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의 인터뷰로 일정이 시작되었는데 제가 한국의 학생들은 정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나요? 라고 묻자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열심히가 아니라 미친 듯이 공부하죠. 특히 대학 입시가 가까워질수록요. 그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학생들의 교실을 둘러보니 그 말이 진담이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교과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나요? 그 학생은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께 보답할 수 있으니까요. 순간 저는 한국 학생들이 개인의 성공만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를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어서 학부모들을 만날 기회도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원비가 비싸지만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만큼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의 대학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열정적인 태도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말했어요. 교수님, 저희는 항상 최고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배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해요. 독일에서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태도가 일반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완벽해야 한다는 기준이 훨씬 강한 듯 했어요. 이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 전문가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과거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말은 한국 사회가 교육에 얼마나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축을 이해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경제학 교수님의 추천으로 한국 경제의 핵심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일정이 마련된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IMF 외환위기 이후 얼마나 놀라운 속도로 경제를 회복했는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기업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정책만으로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없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기업들이 위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궁금했어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경제의 내면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교육열이 개인의 성장을 이끌었다면 기업들의 노력은 국가의 도약을 가능하게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일정은 삼성전자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건물 내부로 들어갔는데 마치 미래 도시를 방문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직원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며 각자 자신의 역할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관계자는 외환위기 당시의 어려움에 대해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기회를 얻었죠. 그 말에서 저는 한국 기업들의 생존 본능과 성장 욕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관계자는 최신 반도체 기술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게 된 배경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따라가는데 그치지 않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에 도전했습니다. IMF는 우리에게 위기였지만 동시에 변화를 강요한 기회였어요. 그의 이야기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들의 태도는 독일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의 한 스타트업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기업들이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스타트업 대표와의 인터뷰는 특히 흥미로웠어요. 한국에서는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합니다. 내수 시장이 작다 보니 처음부터 세계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는 한국의 특수한 경제 구조가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더 큰 목표를 설정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트업의 제품 개발 과정은 놀라웠습니다. 고객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제품을 개선하는 모습은 대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한국 소비자들은 솔직한 피드백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개선을 시작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녁에는 저에게 이 특별한 경험을 마련해준 경제학 교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의 혁신 비결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 특성이 있죠. IMF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한국 경제의 부활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인입니다. 그의 말은 한국 경제의 본질을 단순하면서도 정확하게 요약한 듯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IMF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도약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위기를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그것을 혁신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생존을 넘어 성장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힘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학자들의 추천으로 서울 중심에 위치한 한 IT 전시회를 방문했습니다. 전시장의 첫 인상부터 놀라웠어요. 곳곳에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기기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로봇이 방문객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특히 제 관심을 끈 것은 무인 배달 로봇이었습니다. 전시 관계자가 이 로봇은 실제로 서울 몇몇 지역에서 배달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로봇이 고객의 집까지 음식을 배달하고 앱으로 실시간 추적까지 가능하다니요. 저는 스마트폰 앱을 직접 사용해 시뮬레이션 주문을 해봤어요. 몇 초도 되지 않아 주문이 확인되고 로봇이 움직이는 모습을 모니터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를 둘러보는 중 한 부스에서 한국의 5G 기술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관계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전 세계 디지털 혁명을 이끄는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5G 기술을 체험해봤는데
다운로드 속도와 스트리밍의 매끄러움은 차원이 달랐어요. 독일에서는 가끔 인터넷이 끊겨 화가 날 때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필요 없었습니다. 한편 기술 발전의 이면에 있는 한국인들의 성향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IT 담당자는 한국인은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받아들이고 활용하려는 성향이 강하죠. 이런 문화가 기술 발전을 가속화시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이 국민들의 개방성과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을 일깨워줬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막바지에 접어들 때쯤 저는 한국의 일상을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기술, 경제, 교육 등 다양한 측면을 체험하며 이 나라의 강점을 많이 느꼈지만 정작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깊이 다루지 못했거든요. 아침에 방문한 첫 장소는 서울의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상인들의 열정적인 목소리, 물건을 흥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풍기는 음식 냄새까지 모든 것이 생동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 상인과 대화를 나누며 물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어왔어요. 외국인이시네요. 이거 한번 맛보세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음식인데 떡이라는 한국 전통 음식이에요. 그녀의 친근한 태도에 잠시 놀랐지만 금세 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독일과 달리 한국에서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물건 하나를 사는 일조차 사람과 사람 간의 따뜻한 교감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한 순간이었어요. 저녁으로 삼겹살을 먹으러 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삼겹살 체험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식당에서는 직장인들부터 친구들, 가족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끌벅적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있었는데 옆 테이블의 사람들이 외국인이신가요? 혼자 드시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들의 테이블로 초대했고 저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들은 직장 동료들이었고 하루의 피로를 삼겹살과 소주로 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한국인의 감정 표현이 얼마나 솔직하고 자연스러운지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근처의 공원을 찾았습니다.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 친구와 산책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 남성은 저와 대화를 나누며 한국 사람들은 참 바쁘게 살지만 이렇게 쉬는 시간에는 마음껏 즐기려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이런 순간을 위해서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한국인은 그저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문득 독일과 한국의 차이가 떠올랐습니다. 독일은 안정과 규율이 강점이지만 감정 표현에서는 부족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면서도 그 안에서 균형을 이루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즐기고 있구나. 저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면모가 이 나라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서울 근교의 한 사찰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번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기에 귀국 전 마지막 일정으로 계획하게 되었어요. 사찰은 고요한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고 도심의 번잡함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건축 양식으로 아름답게 보존된 사찰 내부는 차분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는 제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사찰의 한 승려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한국의 전통 문화가 현대에서도 살아 숨쉬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문화는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본질을 지키면서 현대와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찾았죠.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곧바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찰 한쪽 구석에 현대적인 디자인의 작은 카페가 있었거든요. 이 카페는 전통적인 사찰 건물의 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내부는 모던한 감각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커피와 함께 전통차도 메뉴에 있었는데 저는 대추차 라떼라는 독특한 음료를 선택했습니다. 한 모금을 마시는 순간 전통과 현대가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 맛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피의 부드러운 맛과 대추의 은은한 단맛이 어우러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카페에서 만난 한 젊은 커플은 이곳이 자신들에게 특별한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힐링하기 위해 종종 찾습니다. 그들의 말에 저는 한국이 전통을 현대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데 얼마나 능숙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며 한국의 또 다른 면모에 감탄했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네온사인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전통의 흔적들, 그리고 이를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한국인들의 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적 자산으로 보였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호텔방 창문을 열고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출근길의 사람들, 가로수 사이를 빠르게 오가는 차량들, 그리고 각자의 삶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은 익숙하면서도 여전히 새롭게 느껴졌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기억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인들이 보여준 놀라운 단결력, 전 세계 기업들이 주목하는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피드백 문화, 그리고 기술 강국으로서의 한국이 가진 힘.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삶의 방식과 감정의 조화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하기 전 저는 택시 기사님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기사님은 한국인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국가에 대한 자부심은 세계 최고조라고 말하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의 말은 한국에서 제가 직접 체험한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자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이 마치 한 편의 예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이토록 짧은 시간에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물론 이 질문의 답을 완벽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단결력, 도전 정신, 그리고 사람 중심의 문화가 그 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비행기가 독일의 땅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묘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안정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느꼈던 그 열정과 에너지가 그리워질 것 같았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가슴속에 커다란 불씨가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단결력, 혁신, 그리고 사람 중심의 문화는 제게 감동을 넘어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연구소에서 동료들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며 이 나라의 정신을 독일인들도 배울 수 있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가 바라보는 세계를 조금 더 넓혀주었고 제 안에 새로운 에너지가 생겼어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며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